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떼 진행의 이라윤입니다. 오늘도 정혜윤, 유예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일부러 멈춰서서 무언가를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사진 한 장도 그냥 쓱 넘기고 음악도 하이라이트부터 듣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예술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잠깐만 이것 좀 보고 가 하고 말을 거는 것 같은데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색 하나, 또 문장 하나, 멜로디 하나가 어떤 날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곤 하는데요. 오늘 위클리 아르떼에서는 그냥 지나쳐가기에 아쉬운 조금 아까운 예술 이야기들을 골라왔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느끼는 만큼 더 재미있는 예술의 세계,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먼저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혜윤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나만 혼자 섬에 떨어진 것처럼 지독한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이 소외와 고립 속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었던 한 소년의 작은 거짓말이 만들어낸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인데요. 먼저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 지나는지 몰라도 나는 그저 안쳐 넘어가 가는 게 정말요 좀 계속 생각해도 모르겠어. 난 정말 모르겠어. 모든 순간들이 낯설어. 창문 밖으로 서성이는 나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 톡톡 창을 두드려 내 손을 흔들어도 난 누군가 날 알아볼 거라고 한참을 그저 기다려봐도 모두 나를 지나쳐갈 뿐 내 손을 흔들어도 붉게 빛나는 태양처럼 멈추지 않는 바람처럼 계속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우리 지난 여름날 그 아이는 나에게 물어봤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세상이 달라 보일까. 그 말에 우리는 달려갔죠. 나무를 향해 한 발 한 발 올라가 좀 더 높이 올라가 나무 꼭대기까지 태양 그 앞에까지 더 가까이 가. 지워져도 되는 건 없어. 지워져도 되는 건 없어. 사라지게 하면 안 돼. 사라지게 그것도 누구도 자기 존재를 의심하며 살면 안 돼. 잊혀지게 할 수 없어. 그 누구도 누구도 그때 알았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없단 걸. 언제나 빈자리를 느낄 거란 걸.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단 걸 알았어. 난 알아. 날 지켜봐. 자 이제부터 생각을 좀 바꾼다면 또 조금씩 나의 관심을 더 가진다면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반드시 되찾을 거야. 날 믿어봐 내 동생 짱. 만약 너에게 말하려 해도 우린 너무 달라. 너무 달랐어. 아무리 해도 가까워지지 않아. 전혀 예상 못했어. 그 아이는 너를 좋아.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길을 잃고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대 곁에 더 이상 숨지 말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위를 둘러봐요. 우리가 함께 할게. 그대 곁에 더 이상 숨지 말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위를 둘러봐요. 때론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일까 걱정돼도 일단 해보면 알 거야. 좀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길이 제대로 된 길. 자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해봐.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아. 너와 나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나에게는 네가 있으니까 더는 두려울 게 없어. 이 세상 모든 게 사라져도 난 오직 너 하나만 네, 이렇게 무대만 봐도 굉장히 따뜻하고 또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런데 제목이 디어 에반 헨슨이었잖아요. 에반 헨슨에게라는 뜻인 것 같은데 편지 첫머리 글 같거든요.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시작은 한 소년의 외로운 고백에서 출발이 됩니다. 주인공인 에반 헨슨은 극심한 사회 불안 장애를 안고 있는 17살 학생인데요. 친구가 없어서 늘 겉도는 에반에게 담당 의사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편지를 한번 써보라, 이렇게 과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디어 에반 헨슨으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후 에반이 이 편지를 학교에서 출력을 하는데 이걸 또 다른 아웃사이더이자 문제아였던 동급생인 코너가 가져가게 됩니다. 얼마 뒤에 코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슬픔에 빠진 코너의 부모님은 아들의 유품 속에서 이 에반의 편지를 발견을 하고 이를 코너가 에반에게 남긴 유서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세상을 떠난 그 아들에게 알고 보면 속마음을 나누던 유일한 친구가 있었다고 이렇게 믿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슬픔 앞이라서 에반도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에반은 사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 코너와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과수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꾸며내고 또 가짜 이메일까지 만들어서 보여주게 되죠. 이때 에반이 상상 속의 우정을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For Forever인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날 그 아이는 나에게 물어봤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세상이 달라 보일까. 그 말에 우리는 달려갔죠. 나무를 향해 한 발 한 발 올라가 좀 더 높이 올라가 나무 꼭대기까지 태양 그 앞에까지 더 가까이 가. 순간 나무가 뚝 부러지고 떨어졌죠. 바닥으로. 그때 마침 그 아이가 다가왔죠. 내게 다가왔죠. 다 괜찮아 이제. 파란 하늘이 영원토록 저 눈부신 빛을 영원토록 지금 너와 나 영원토록 여기 이렇게
시간을 그때 우리 둘의 지난 여름 네, 정말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도 멜로디가 정말 따뜻하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거짓말로 시작됐지만 이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더할 나위 없는 위로였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거짓말이 거기서 멈추지 않게 되는데요. 이 에반이 코너를 추모하면서 학교 전체 앞에서 한 이 영상이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늘 존재감이 없던 에반은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 되고 또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던 코너의 여동생 조이와도 한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거짓말이 눈두덩이처럼 크게 불어나서 결국 소년 인생의 전체를 바꾼 거잖아요. 네, 근데 관심이 커질수록 이걸 들키게 될까 봐 이 에반의 마음도 굉장히 좀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죄책감과 또 다시 예전의 외톨이로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에반이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무대 위에 겹겹이 설치된 이 LED 패널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SNS 피드와 알림창들을 보여줍니다. 이건 이 수많은 접속 속에서도 정작 진정한 연결을 찾지 못하는 이런 현대인들의 고립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 편은 없다고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요즘 현대사회 우리 모습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게요. 저도 이 부분에서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이 감춰진 진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네, 그렇지만 이 에바는 용기를 내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데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통해 코너의 가족은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되고 에반 역시 엄마 하이디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짓말은 잘못이었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이해받고 싶었던 그 마음이 진짜였기 때문이죠. 외로움을 혼자 견딘 게 아니라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하면서 이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위로를 건네는 뮤지컬인데요. 뮤지컬 디어 에바넨스는 오는 11월 1일까지 서울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즌에는 어떤 배우분들이 무대를 채워주실까요? 네, 타이틀롤이죠. 에바넨슨 역에는 박강현, 임규형, 나현우 배우가 출연을 하고요. 에반의 엄마 하이디 역에는 김선영, 신영숙 배우가, 또 코너 역에는 조민호, 김수호 배우, 또 조이 역에는 강지혜, 장민재 배우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무대에서 전해지는 그 따뜻한 온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집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참되고 솔직한 나 자신을 마주하고 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면서 위로를 받는 특별한 순간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스테이지 뮤지컬 디어 에바넨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뮤지컬 무대 소개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픽스테이지 무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무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만났던 독립운동가 안중근 이야기인데요. 그의 삶과 신념, 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말이 아닌 몸짓으로 풀어냈습니다. 오는 9월 하남에서 특별한 창작 발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엠발레단의 안중근 천국에서 춤 스페셜 발레 갈라 무대입니다. 안중근 의사 이야기와 또 발레라고 하니까 듣기만 해도 좀 웅장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제목인 천국에서의 춤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의 시작에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죽은 뒤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고요.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춤추며 만세를 부르겠다는 뜻의 유언을 남겼었습니다. 바로 이 유언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탄생한 작품인 건데요. 그래서 제목도
안중근 천국에서 춤이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얼빈 의거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삶 전체를 다루는 작품이었을까요? 네, 이 작품이 흥미로운 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영웅의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야기에는 연해주에서 펼친 의병 활동부터 동지들과 독립운동을 맹세한 단지동맹, 그리고 1909년 하얼빈 의거까지 이렇게 안중근 의사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의병 활동과 단지 동맹은 강렬한 남성 군무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이 안중근 의사 하면 뭔가 강인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 남성 무용술의 군무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품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는데요. 독립운동가 안중근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그리워하고 또 죽음을 앞두고 고뇌했던 인간 안중근의 모습도 함께 보여줍니다. 특히 감옥에서 느꼈을 감정의 변화와 또 아내죠, 김아류를 향한 그리움도 작품 속에 담겨 있는데요. 결국 역사적인 사건을 춤으로 옮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갔는지 그 과정을 발레의 움직임과 음악으로 함께 따라가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대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함께 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무용수들의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내용이 한 번에 이해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하이라이트 장면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정말 무용수들의 연기력이 정말 한눈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품을 보다 보니까 저도 좀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죠? 네, 안중근 천국에서 춤을 2015년 처음 무대에 오른 이후에 꾸준히 수정과 재공연을 거치면서 무려 10년 넘게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선보인 M발레단은 특히 한국적인 소재를 발레로 만드는 데 집중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을 비롯해서 5월 바람과 구미호 등 이렇게 한국의 역사적 전설을 소재로 한
창작 발레를 선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을 혹시 꼭 봐야 된다 이런 이유도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은 2015년 무용 창작 산실 우수 작품 제작 지원 선정작으로 처음 무대에 올랐고요. 2021년에는 국내 대표 공연 예술 기관이죠. 예술의 전당 SLC 제대작을 통해서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2024년 국가보훈부 후원 공연을 거쳤고요. 2025년에는 광복 80주년이자 작품 초연 10주년을 맞아서 예술의 전당에서 재공연됐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꾸준히 무대에 오르면서 그동안 차곡차곡 작품성을 인정받아온 엠발레단의 대표 레파토리 공연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미 여러 무대를 통해 검증된 작품을 이번에는 하남에서 만날 수 있는 거네요. 네, 하남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 관람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무대와 예술적인 감동입니다. 영웅 안중근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그리워하고 또 죽음을 앞두고 고뇌했던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건데요. 특히 여기서 강렬한 남성 군무가 펼쳐지는 장면에서는 고전 발레와는 또 다른 힘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요. 대사 대신에 음악과 움직임만으로도 안중근 의사의 감정과 또 신념을 전달한다는 점도 이 작품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공연이다 하면은 사실 좀 걱정되는 게 관람료가 꽤 비쌀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공연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 하남문화재단의 문화가 있는 날 기획 공연으로 마련돼서요. 전속 1만 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레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발레 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이렇게 발레라는 예술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지, 또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영웅이 아닌 한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작품을 훨씬 더 깊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9월 하남에서 펼쳐지는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가족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픽스테이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책을 만나보는 위클리북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책 얼마나 자주 읽으시나요? 저도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자주 하는데 막상 책을 펼쳐서 꺼내면 읽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런 분들에게 조금 다른 독서법을 이야기하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고명환 작가의 독서의 기술, 부제가 책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입니다. 2026년 7월 출간된 책으로 저자가 20여 년 동안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쌓아온 이 독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책을 많이 읽어라가 아니라 왜 읽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읽은 것을 어떻게 내 삶에 가져올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제목만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책을 읽는 독서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같았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보다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술도 속독법이나 책을 빨리 읽는 방법이 아니라 저자가 독서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책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국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좀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다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나 책 좀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더 필요한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책을 사놓고 끝까지 못 읽는다, 읽기는 읽는데 남는 게 없다, 이런 분들께 굉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저자 고명환 작가입니다. 처음부터 독서 전문가나 작가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에게는 개그맨으로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후에 지금 작가와 강연가 또 사업가로 활동 영역을 만나고 있고요. 또 20여 년 동안 수천 권의 책을 읽어왔고 현재는 한 달에 약 40차례 이상
강연을 하면서 독자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고명환 작가가 이렇게 또 책을 본격적으로 읽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는데요. 고명환 작가는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겪은 뒤에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이후 독서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고 여러 책과 강연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업 과정에서도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책에서 아이디어 해결책을 찾고 또 실제 삶에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명환 작가가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취미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찾는 도구에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성공담을 또 보고 책을 읽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좀 실제로 본인이 힘든 순간마다 책을 이용을 해봤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읽으라는 건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독서의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왜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10쪽 독서법인데요. 오늘부터 이 책 100쪽 읽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선 10쪽, 10쪽씩 읽어보라는 거죠. 이렇게 10쪽이면 정말 사실 부담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도 책 한 권을 볼 때 사실 두께부터 확인을 하는데 사실 두꺼우면 약간 시작하기도 조금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담을 낮추는 건데요. 두꺼운 책이든 어려운 책이든 일단 10쪽만 시작하고 읽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한 권을 완독하게 되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독서 습관으로 이어지기 좋다는 건데요. 또 하나 재미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명환 작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기보다는 책을 먼저 열곤 하는데요. 바쁜 일정이 있는 날에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일찍 나가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 생활 속에서 독서 시간을 먼저 만들어 두는 거죠. 사실 이건 저도 방금 좀 뜨끔했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사실 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람 끄려고 봤는데 또 정신 차리고 보면 또 다른 걸 그새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책은 나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어라고 하기보다는 하루 중에 숨어있는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닙니다. 책에서는 독서와 생각의 비중을 독서 1, 생각 9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문장을 발견하면 그냥 밑줄 긋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내 삶에 적용해 볼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한 권에 빨리 읽는 것보다는 이 한 문장을 읽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방법이 책 속에 숨어있는 이 소개해주는 책을 따라가라는 건데요.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다른 책이나 작가를 언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말 그 책을 찾아보는 거죠. 한 권의 책에서 또 다른 한 권으로 거기에서 또 새로운 분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독서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결국 내 삶에 있다. 그렇다면 독서의 기술이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독서는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답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자는 책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 책을 통해 내가 어떤 질문을 갖게 됐고 또 무엇을 바꿨는지가 결국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저희도 책을 읽고 좋았다, 이렇게 재밌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책대로라면 여기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건데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읽은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고 또 잘 되지 않으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답을 찾아보는 것. 그래서 고명환 작가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독서가 이 하나의 무기라고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 라윤 아나운서는 이 책을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나요? 네, 저는 크게 세 부류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책을 사다고도 끝까지 읽지 못해서 독서를 포기하셨던 분들. 두 번째는 책을 읽고 있는데 남는 게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마지막은 요즘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책이 정답을 대신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책을 이용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독서법을 알려주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책을 몇 권 읽었는지가 아니라 그 책을 읽기 전에 나와 또 읽은 후에 내가 조금이라도 달라졌는가. 독서의 기술이 말하는 독서의 힘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권의 책이 당장 인생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그 10쪽에서 만난 한 문장이 이 생각의 방향을 조금은 바꿔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위클리북에서는 고명원 작가의 독서의 기술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픽스테이지에서 만난 공연 속 인물을 알아보는 픽피플 시간입니다. 혜윤 아나운서 어떤 인물이죠? 네, 저희가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이 디어 에반 헨슨을 함께 만났었는데요. 오늘 픽피플에서는 이 작품의 중심에서 또 방황하는 소년 에반 헨슨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배우 박강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디어 에반 헨슨의 그 에반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내면의 불안과 외로움을 굉장히 정밀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역할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배우의 연기와 가창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박강현 배우는 특유의 탄탄한 기본기와 또 자신만의 깊은 감정선으로 복잡한 소년의 내면을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가고 있는데요. 2015년 뮤지컬 라이어 타임으로 데뷔한 박강현 배우는 차근차근 실력을 다지면서 이 무대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증명해 왔습니다. 흔들림 없는 고음과 단단한 발성, 또 깨끗한 음색 덕분에 관객들 사이에서는 믿고 보는 배우, 시몬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라는 수식어처럼 이 고난도 넘버를 부를 때든 이 노래든 표정이든 안정적이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또 어떤 인물이든 자기 것으로 녹여내는 도화지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할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박강현 배우를 TV에서 먼저 봤거든요. 팬텀싱어에서 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박강현이라는 이름을 대중한테 선명하게 각인시킨 계기가 바로 2017년에 방송됐던 JTBC의 팬텀싱어 2였는데요. 당시에 이충주 배우와 함께 선보인 꽃이 피고 지듯이 이 무대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잔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우린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마주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왜 만날 수 없었나요? 이렇게 우리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마주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행여 당신 가슴 한켠에 내채운 남아있다면 이 바람이 흩어지기 전 내 얼굴 한 번 만져주오. 네, 담담하게 노래를 이어가는데 참 가슴이 아릿해지는 감동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조화와 또 박강현 배우의 투명한
음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팬텀싱어 2에 출연한 이후에 박경은 배우의 무대는 더욱 넓어졌는데요. 처음에는 대학로 소극장과 중극장에서 단단하게 연기력을 다졌는데 이를 바탕으로 킹키부츠, 엘리자벳, 모차르트, 하제스타운, 멤피스 같이 대형 뮤지컬들의 주연을 연이어 맡으면서 명실상부한 대극장 에이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실력을 입증해 왔기 때문에 관객이 그에게 느끼는 그 신뢰감이 더 두터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뷔 3년 만에 맡은 뮤지컬 웃는 남자의 주인공 그윈플린 역할은 박강현 배우가 지닌 폭발적인 에너지와 또 가창력을 한눈에 보여준 대표작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빅토르 위고를 소개할 때 잠시 언급이 됐던 작품이기도 했죠. 이렇게 사회의 위선과 불평등에 맞서서 진실을 외치는 대표 넘버죠. 그 눈을 떠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부족함 없이 다 갖춘 분들 형들 나 여기 진실을 외칩니다 간청드리고 연민에 호소하오 늦기 전에 세상을 돌아봐 눈 속에서 길을 잃고 뼛속까지 얼어붙어 굶어 죽길 기다려 본 적 있는가 빵 한 조각 석탄 조각 구걸하며 우는 기분 모를 거야 그 눈을 뜨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들 아픈 상처들을 외면했죠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가난과 고난 속에 저 벽을 무너뜨려 참된 자유만 오직 정의만 살아 숨쉬게 거짓을 꿰뚫어봐 와, 진짜 가슴을 뻥 뚫어주는 것처럼 진짜 성량이 엄청나네요. 그 분노와 슬픔이 또 그대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극장 무대를 흔들던 그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이번 디어 에바넨슨에서는 소년의 섬세한 떨림과 또 불안으로 풀어지고 있는데요. 까다로운 넘버들을 매끄럽게 소화를 하면서도 소외된 이들을 향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신의 장점을 과시하기보다는 배역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있어서 에바넨슨의 이야기가 동시대 우리에게 더 깊은 위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완숙함과 또 인간적인 따뜻함을 동시에 품고 무대에 서고 있는 배우 박강현. 그의 깊은 목소리가 전하는 온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픽피플 배우 박강현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른 분도 함께 만나봐야 되겠죠? 예빈 아나운서 오늘 만나볼 분은 어떤 분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무대에서 날아오르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무용수인데요. 높이 뛰는 점프력도 굉장히 놀랍지만 또 점프의 정점에서 마치 시간이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이는 채공감, 여기에 무대를 단숨에 장악하는 폭발적인 에너지까지 세계적인 발레 스타죠. 현재 영국 로열 발레단의 프린시펄로 활동하고 있는 나탈리아 오시포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시포바 하면은 모든 사람이 점프를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요. 사실 영상을 보면 정말 뭔가 다른 무용수보다 공중에 좀 오래 머문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오시포바의 춤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점프인데요. 단순히 높이 뛰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추진력으로 순식간에 몸을 공중으로 띄우고요. 또 그 공중에서는 다리와 상체의 라인을 끝까지 크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채공 시간을 특정 숫자로 표현하기보다는
공중에서 정말 잠시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착지를 하자마자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빠른 속도와 엄청난 에너지까지. 그래서 50호바의 춤을 처음 보는 분들도 단번에 시선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50호바는 어릴 때부터 이런 신체 능력으로 주목받았던 무용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50호바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서 5살 때부터 춤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모스크바 국립 안무 아카데미에서 전문적인 발레 교육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 졸업과 동시에 세계적인 발레단 볼쇼이 발레단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군무였던 코르드 발레로 시작을 했지만 빠른 속도로 주요 배역을 맡기 시작합니다. 특히 50호바라는 이름을 세계 발레 팬들에게 각인시켰던 대표적인 작품 바로 돈키호테의 키트리가 있습니다. 이 키트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밝고 또 당당하고 뭔가 점프와 회전도 화려한 역할이잖아요. 50호바랑 정말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트리는 사실 단순히 테크닉만 잘한다고 되는 역할은 아니었고요. 무대를 휘어잡을 만한 에너지와 또 자신감이 필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50호바의 폭발적인 점프와 또 빠른 회전, 그리고 또 거침없는 표현력이 이 역할과 제대로 만나게 된 건데요. 특히 무대를 가로지르면서 쏟아내는 그 도약을 보면 단순히 높이 뛰는 거를 넘어서 공중에서 정말 멈춰있는 듯한 특유의 체공감이 느껴집니다. 또 여기에 착지하자마자 다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에너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면 왜 50호바의 점프가 특별한지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50호바의 대표 배역 돈키호테 키트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말 점프할 때마다 시선이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대를 꽉 채우는 에너지도 굉장히 대단한데요. 네, 이렇게 50호바는 테크닉과 스타성을 함께 보여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2010년에는 볼쇼이 발레단의 프린시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볼쇼이에서 이미 정상에 올랐다면 그대로 활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후에 다른 발레단으로 옮겼죠. 네, 50호바는 이렇게 정상에 안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과 환경을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2011년 볼쇼이를 떠나서 상트페테부르크 미하일 롭스키 발레단의 프린시펄로 자리를 옮겼고요. 이듬해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발레단 가운데 하나죠.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ABT에서도 프린시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는데요. 거기에서는 로열 발레단의 프린시펄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쇼이와 미하일 롭스키 그리고 ABT, 로열 발레단까지 세계적인 발레단에서 연이어 주역을 맡으면서 명실상부 세계적인 스타 발레리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와, 경력이 화려하네요. 그런데 50호바를 단순히 점프를 잘하는 발레리나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요? 네, 저도 바로 이 부분이 50호바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발적인 점프가 눈에 띄었다면 경력이 점차 쌓일수록 배역 자체에 완전히 빠져드는 표현력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작품이 지젤인데요. 돈키호테의 키트리에서는 오시포바의 불같은 에너지를 보여줬다면 이번 지젤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1막에서는 사랑에 빠진 순수한 시골 처녀에서 배신은 앓고 무너지는 지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2막에서는 인간이 아닌 윌리가 된 지젤을 굉장히 가볍고 또 비현실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키트리와 같은 무용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시포바의 또 다른 대표작 지젤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말 앞에서 본 키트리와는 정말 다른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키트리에서는 그렇게 폭발적이었는데 이번 지젤에서는 굉장히 여리고 또 섬세한 느낌이네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오시포바가 오랫동안 정상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데요. 오시포바는 단순히 점프를 잘하는 발레리나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엄청난 회전과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렇게 경력이 쌓일수록 연기와 또 감정 표현이 뛰어난 발레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저희가 아까 봤던 지젤에서는 사랑에 빠진 소녀의 설렘부터 또 배신을 알게 된 뒤 무너지는 그 순간, 또 이막에서는 죽어서 알베르히트를 지키려는 그 마음까지 이 모든 감정의 변화를 표정뿐 아니라 몸 전체로 표현하는 무용수입니다. 그래서 오시포바의 지젤을 보다 보면 발레를 보고 있기보다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로 춤을 추는 무용수인 만큼 몸에 가해지는 그 부담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시포바의 무용 인생이 이렇게 늘 화려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부상도 굉장히 여러 차례 겪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50호반은 다시 무대에 돌아왔고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젊은 시절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그 안에 더 깊어진 표현력과 연기력이 나날이 더 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50호반은 단순히 테크닉이 뛰어난 발레리나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지금은 그 자신만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무용수로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에너지의 키트리와 또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였던 지젤까지 다재다능한 발레리나 나탈리아 오시포바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문화예술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술이 꼭 어렵고 거창할 필요는 없죠. 오늘 들었던 공연 소식이나 또 픽피플에서 만나봤던 인물들 잘 기억해두셨다가 이후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일상에 오래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위클리 아르 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보고, 듣고, 느끼고 싶은 예술 이야기 가득 담아서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